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영중 랩 2050 대표 정책 싱크탱크 대표님 두 분 모시고 정책이 경제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일주일 만에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씩 주세요. 저희 정책 연구를 다들 하지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정책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주목했던 정책 이슈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죠. 지난주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얘기하는 거지, 이번 주.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대표회담 뭐 수년되면서 이제 약간 여론전 뭐 양도세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주목했던 그건 아마 윤영중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어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응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어제 용산에서 뭐라고 했지 정확하게 워딩이 아쉽다라고 했나 뭐라고 했죠? 아쉽다고 했어요. 네, 아쉽다고 했어요. 경제가 그리고 어려운데 아쉽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용산에서 지금 반응을 해서 그렇지 이미 6월부터 한국은행에 정부 여당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어요. 제가 몇 개 그 워딩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국민의힘이 그게 있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민생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야 한은 니들 들어와 이렇게 했어요. 보도가 났어요 이미. 그래서 한은이 난감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은이 가서 얘기를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때 뭐 한음이 이제 부총재가 가는 걸로 대충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야 금리 인하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법으로 이제 한은의 독립성이 이제 보장돼 있잖아요. 한은법의 3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가는 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6월에 7월에 나왔던 얘기들이 예를 들면은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이제 뭐 재정세제 개편 특위 위원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이미 6월달, 7월달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7월 16일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황우여, 당시 이제 한동훈 말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고금리가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은은 이미 엄청나게 압박했는데 대통령이 실에서 어제 이제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은은 지금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이제 연준이 안 내렸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제 5.5, 3.5에서 2%포인트 차를 유지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왜 하느니 어제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대출이 너무 늘어가지고 이거 부동산 가격이 통제가 안 돼서 이게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엄청 늘렸어요. 그랬죠. 지금까지 늘려가지고 스테스 DSR 연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출이 너무 늘어가가지고 지금 5대 은행 지난달 말 기준으로 719조 원인데 2주 만에 4조가 늘었어요. 맞아요. 이달 초에.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그러고 엄청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가 다시 야 금리 올려 그래가지고 지금 5대 은행이 다 금리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은한테는 너 기준금리 내려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정교하게 계산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 거는 한은 쟤 때문이에요 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지 니 탓이다. 한은이 말을 안 듣고 정부 정책에 협조를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실제 방향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금 시중은행은 금리 다 올리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하고 미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하고 금융 안정만 미션이거든요. 연준은 고용도 생겨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도 챙기는 걸로 원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 파월이 나와가지고 고용률이 어떻다, 뭐 실업률 어떠니까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는 총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금융 안정. 부동산 오르면 이거 나중에 가계대출 파산하면 금융사들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위기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대고 정부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미션을 안 고쳐주고 그냥 압박한다는 거 어색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의 신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열이 완전히 신고전파 경제학 중에서도 가장 이런 중앙은행 독립성을 그냥 말만 강조하는 들어봐요. 그냥 관치예요. 관치금융.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케인지언들이 원래 박정희 존경하잖아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 이런 얘기하는 박정희. 박정희 그렇죠. 관치금융을 지향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말은 프리드만, 행동은 박정희. 행동은 박정희. 그런 거군요. 네. 좋습니다. 예.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는 정부의 압박 이게 정책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정책이었다. 윤 대표님 어떠세요? 그 한마디만 할게요. 한은에 대해서 한마디만. 네. 그래도 네네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지만 그 정책 한 주간 저가 관심이 있는 이슈는 따로 하더라도 한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지금 이창용 총재는 아서번스의 길을 가느냐, 폴 볼커의 길을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최악의 의장이 아서번스고요. 그리고 최고의 의장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제 폴 볼커. 볼커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번스 별로 안 유명한데. 번스 두 분 다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만. 예, 번스는 이제 닉슨 때 대통령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특히 보조라기보다는 사실 압박에 이제 굴복을 한 거죠. 굴복을 해서 그 물가를 잡지 못했고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폴 볼커는 굉장히 고강도 물가 대책을 이제 써서 금리를 확 올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를 제대로 잡은 연준의 또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한 의장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창용 총재 사실 처음 선임됐을 때만 해도 여야 모두가 뭐 전문성이나 인품이나 뭐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할 만큼 반기는 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연준의 금리를 그 여러 차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부 정책이 상당히 좀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한마디만 좀 논평하고 싶고요. 제가 그러면 인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좀 인하를 하는 타이밍을 한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정부 정책에 계속 휘둘리는 모양새를 또 맞춰왔기 때문에. 휘둘리고 있다.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정부가 그 인하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부가 지금 1분기 때 그 경제 성장률이 괜찮게 나왔다가 2분기 때 안 좋게 나오니까 또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요약하면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 풀어줘서 대출 많이 받게 하고 그래 놓고는 갑자기 한국은행한테는 금리를 인하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곤란한 상태가 됐다. 그렇죠. 그런 곤란한 상태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목하는 픽은요. 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 유임된 거. 민주당에서. 예. 저는 제 약간 의외였어요. 그래서 예. 물론 유임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내심 판단을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은 저분 이제 아마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저 자리 유지 못할 거다 이렇게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진성준 의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그 특히 몇몇 세금을 둘러싼 이견이 상당히 컸기 때문인 거고, 그랬죠. 네, 이견이 컸고, 금투세, 종부세였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당대표 후보였던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여러 차례 금투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니까 진성준 의장은 여전히 당론은 이거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까지 했고 거기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건 이재명 개인 의견이다. 당론은 다르다. 당론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표 체제에서도 진성준 의장이 유임된다는 거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일단 금투세랑 종부세에 대해서 열어두고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경파, 타협파, 뭐 유연하게 가자,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이제 공존하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그
열어두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게 이제 언론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진성준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되고 나서 그 상임위 단위에서 매주 상임위 단위의 정책 전략 회의를 하게 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마다.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참 의아해 하거든요. 그동안 상임위 안 했어요? 딱 그 생각도 했는데 안 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 각자 알아서 자기 예, 멋대로 맞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가서? 상임위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30분 정도의 티타임 때 그때 이제 한번 모여가지고 환담을 나누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매주 우리 이번 주에는 상임위에서 어떤 그 입법안을 낼 것인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 정책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정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정례화시킨 것 때문에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 나름 이제 정책위가 그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체제를 좀 한번 좀 굳히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짧게 논평을 할게요. 그러니까 왜 유임을 시켰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용력. 그러니까 당내 일극주의 얘기하면서 이재명 유일체제 얘기했는데, 나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어. 정치기후장 잘하고 있는데 저쪽은 바꾸는데 국힘은 김상훈으로 바꿨잖아. 근데 나는 안 그럴 거야.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신감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도의 85%고 완벽하게 당을 장악한 사람은 뭐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설득하고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지렛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도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민주당도 있지만은 민주당 전통은 사실은 진성준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성준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은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이거는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거가 하려면은 진성준 같은 목소리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이거를 또 지렛대로 활용해서 저쪽하고 국힘하고 협상할 때도 야, 우리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금투세 폐지까지는 안 돼. 개정까지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FTA 반대 많이 하니까 우리 더 안 돼. 니들 미국이 양보해야 돼. 이렇게 협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당내에 다른 의견 남겨두는 게 그렇죠. 좋겠다. 그럼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또 있네요. 근데 MBTA로 비유하자면 당시 협상 책임자였었던 김종훈 씨가 마치 FTA 반대에 나섰던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정책위 의장은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자 협상 일선에 서는 사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금투세가 그냥 민주당 당론이 확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론은 국민연금입니다. 관심 많으시죠? 우리나라 이 조사해 보면요, 제가 최근 조사를 찾아봤더니 한 50대 정도 되면은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노후가 불안하다.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20대도요, 조사를 했는데 20대, 30대 조사 결과도 10명 중에 8명이 노후가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다들 노후가 불안하고 1등은 다 1위 이유는 경제적 이유. 근데 그게 경제적 이유라는 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연금제도.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금은 국민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세대 간 형평성을 주겠다. 그리고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뭐 저부터 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용 아직 이제 구체적인 게 발표가 안 돼서, 하지만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만 나온 거에 따르면은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보험료율 9%에서 13%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그게 어그러진 거니 최소한 13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올리는 거를 이제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를 40대, 50대한테는 예를 들면 10년 걸려서 올릴 거를 9에서 13을 지금 2030한테는 20년 걸려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율이 중간에 이제 달라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0대, 50대가 지금 더 보험을 내고
20대, 30대가 이제 덜 내는 건데 이거는 젊은 세대가 이제 불만들이 많은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도 적은데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부양해야 되고 40, 50 뭐 지금 60, 70 이거까지 다 부양해야 돼? 이런 이제 불만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아예 기금을 분리하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예전에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세대별 보험료 차등 요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하나는 재정 안정장치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재정 상황이 안 좋으면은 돈 주는 거 깎겠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부터 저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좀 더 디테일을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찬성. 그리고 재정 안정장치는 이게 얼마나 깎는지가 나와봐야지 알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보험료율이 보험료율이 이게 뭐죠?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 연금 통계청에서 나온 거 그 자료를 보면은 실제 소득 대체율이 24%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노인 60%는 연금에 월 50만 원도 못 받는다. 2022년 연금 통계가 최근에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다 합쳐도 월 65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더 깎는다고? 그러면은 살 수가 아니고 안 그래도 OECD 지금 노인 빈곤율 최고인데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노인분들 지금. 그런데 이거는 조금 내용은 좀 반대에 저는 가깝다. 이거는 해결법을 다른 데서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뜩이나 이거 더 소득 대체율 더 올려야 된다라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만족할 수 있겠냐고. 저는 이거는 좀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40%란 게 평생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40년이 되어야 40%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 대부분 그만큼 안 되니까 연금 가입 기간이 25년, 20년, 30년 그 사이 정도니까 그러면 한 25%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받아간다. 24%니까 24%. 뭐 비슷한 거죠. 예,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대한 간단한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 대체율이 1%씩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 가입했다. 그거 한다면 소득 대체율이 한 10% 정도 되는 보험 급여를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부터 시작이죠.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간단한 몇 가지 이제 상식들 꼭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제 숫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뭐 방향에 대한 의견은 달라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발표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정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게다가 그 전력도 있잖아요. 정부 운영을 잘 안 했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정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요거를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굉장히 많은 과정과 박터지게 논의한 과정을 통해서 되게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이룰 뻔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부가 걷어찼거든요. 예. 심지어 정부와 여당의 아니라고 한 것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잖아요. 예, 제가 사실 그거를 최초 제안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좀 함수 적고 들어가라. 그거 이제 웬만하면 좀 받아라. 왜냐면 다시 또 개혁해도 되니까 재정 추계 때마다 한 번씩 개편하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 이번만큼은 했는데 아무튼 그때도 이제 정부가 걷어찼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기한 거 두 가지요. 재정 안정화 장치,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일단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방금 김준일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재정 안정 장치 도입은 선례가 있습니다. 요거는 독일, 스웨덴, 일본 같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확정 급여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험료율도 그리고 받게 되는 보험금도 소득 대체율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기대 연명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보험 기금의 뭐 규모에 따라서 내가 이제 받게 되는 보험료를 좀 변경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대별 보험용 차등 적용의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예요. 세대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다르게 내게 하겠다. 자, 요거가 제가 왜 평가가 어렵냐고 얘기했냐면은 찬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왜냐면 요거 핵심 내용은 젊은 세대는 부담 줄인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보다 젊은 사람들이 덜 내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보험료율 9%.
개인당은 4.5%인데 덜 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요 얘기는 달리 하면은 젊은 사람 부담 줄인다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에게 더 걷겠다예요. 그렇죠. 예, 중장년에 더 걷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를 더 걷겠다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더 걷겠다 하는 거를 걷어찼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달콤한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젊은 세대 부담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 저는 이게 전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이게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보험이라는 제도,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신받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세대 간에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갈등의 전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게 논의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느 나라도 도입된 적이 없는 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요. 한번 논의는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어느 나라도 범접지 못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번 논의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보험료 덜 내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렇지 설마 않죠. 이런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에 또 이제 또 쉽게 우리가 한번 알아두면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수익비거든요. 수익비라는 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의 이제 비율을 뜻하는데요. 그 수익비가 한국의 보험제도, 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이거 공식 문헌으로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대충 평가하기로는 한 1.8 정도, 1.8에서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까지 다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돈의 한 2배 정도 되는 연금을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제 그 차등 적용의 그 저출생 고령화가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 수익비를 그대로 유지시켰을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수익비를 그대로 유지시켰을 경우에 기금 소진된 이후에는 청년들은 한 2060년 정도 되면은 그때 가입자들은 자기 소득의 한 30%를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청년들은 아니고 지금 청년들은 그때 수령 대상자들이죠? 아니죠. 네. 지금 청년들도 2060년 지금 청년들은 아니겠네요. 2060년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자녀들이 아마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내게 되겠죠. 네. 비율상.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그 정도의 수익비를 사실 받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불가능할 겁니다. 1.8 유지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청년들은 좀 덜 내고 지금의 중장년들은 지금 어차피 1.8 받을 거니까 받는 것에 조금 대응해서 한 1.2, 지금보다는 10%, 20%는 더 내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 앞으로 담기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좋네요. 전선이 명확하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정부가 얼마나 비겁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에 정부 여당, 이제 특히 여야가 합의를 하다가 안 된 이유가 구조개혁부터 해야 된다. 이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은 쉽게 하냐면 요율 정하는 거. 야, 보험료율은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뭐 얼마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사실 뭐 4%까지 올린다. 그거는 그나마 이제 숫자니까 쉬운 거고 구조개혁은 야, 우리 연금 많잖아. 기초연금도 있고, 무슨 공무원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이거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이거를 차라리 통합해가지고 뭔가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하자라, 뭐 대충 이런 게 이제 구조개혁이거든요. 구조개혁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파토냈잖아요. 구조개혁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개혁의 얘기가 나오는 게 TV조선이 단독 해가지고 보도한 게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올린다. 뭐 이거예요. 현재 기초연금이 30만 원인데 40만 원까지 올리는데 이거는 사실은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구조개혁은 연금의 통폐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 큰 거시적인 거지 기초연금을 올린다 10만 원 올린다고 이게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정부가 연금 구조개혁 위에 올린다. 뭐 그리고 뒤에는 또 4050 세대 반발 가반이에요. 그럼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반발을 감안해서 올리는 거지 무슨 구조개혁에 의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도 궁색한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막 갖다 붙인다. 그래서 구조개혁은 그러면 어디 간 것이 이게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를 하나 보면 되고 또 하나는 왜 정부가 비겁하냐면은 이렇게 할 거면은 작년에 했으면 되잖아요. 작년에 정부가 위원회에서 나온 안이 24개였어요. 24가지 시나리오를 준 다음에 저희가 국회를 존중해서 자 국회에 24가지 안을 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가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은 지난해 했었어야 돼. 근데 왜 지난해 안 하고 지금 하느냐.
총선 앞두고 욕먹기 싫었던 거야. 욕먹거나 이게 혹시나 변수가 돼가지고 세대에 반발하고 그러면은 야당이 공격하면은 그러니까 야 일단 니들이 해봐 했는데 총선 끝났잖아요. 근데 이 안이 왜 또 민주당이 좀 어려운 안이냐면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2030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4050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지금 핵심 지지층이 4050이에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딱 받겠다라고 하는 순간 지지층 반발을 그래서 일종의 이간계를 지금 정부가 쓰는 이간계. 거예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성명 냈어요. 그래서 국힘에서 이제 그러니까 위원회 민주당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들어간다고 한 적 없어. 내용을 안 보고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뭐 이간계에 당했다. 뭐 이 정도로 당한 건 아니고 어쨌든 던져졌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연금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요 두 가지 세대별 보험료 차등과 재정안정장치 도입을 꺼낸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정말 연금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예언을 한 바 있는데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은 앞으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년 정도 중에서는요. 왜냐면은 특히 앞으로의 1년 중에서도 올 9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내년 한 7월 정도까지가 거의 마지막.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올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바로 예산국회 시즌이 들어가는데 특히 국정감사 때 올 국정감사 때가 정말 뜨거울 거예요. 아마 연금개혁 특위가 가동돼가지고 논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게다가 이렇게 커다란 의제를 갑자기 또 꺼 이건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재정안정 자동화장치 도입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난 논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안 나오려면 시간도 더 많이 필요해요. 연구 용역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꺼내놓은 것 자체는 한두 달 안에 뭔가 안을 낼 의지 자체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내년 7월, 8월 넘어가서 내년 정국회 때부터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그 다음 연도에 있을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 앞두고는 40, 50대 표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그 마지막 타이밍이 지난 국회 때였고 이번에 못하면 6차 재정추계 때까지도 이대로 간다니까요.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정말 마지막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마지막 타이밍에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은 타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들부터 얘기를 하면서 큰 것들도 차근차근 논의 시작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방금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기초연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초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근데 기초연금도 늘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기초연금과 모수개혁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TV조선에 하나 흘리는 방식으로 이거는 좀 높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열받지 마. 약간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1월부터 8월까지가 마지막 그 골든타임인데 그때 할 의지가 있느냐를 좀 제대로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제대로 따지고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발표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진지한 어떤 논의 여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 다음 주 목요일에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해요. 네. 또 뭐 언론 보도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엠바고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출입 안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출입 정지. 예, 나는 출입 정지 안 하니까 뭐 정지를 하든 말든 나랑 안 상관없고 어쨌든 목요일에 기자회견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그런 국회 일정이 많아요. 운영위도 열리고 그래서 안 열릴 수도 있겠다. 뭐 딴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얘기해보죠. 그리고 청년 문제 있잖아요. 저는 청년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 안정화 장치에서 지금 수령자들의 연금을 감액하는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쟁점인 건데 첫 번째 청년하고 장년 이 문제는 유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제 청년들한테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왠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생각은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관계고 지지층을 흔들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청년을 위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것부터 좀 아까 제가 질문한 거 있잖아요.
청년들은 사실 65세 이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커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 청년들이 국민연금 굉장히 반대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가 제일 맞아요. 커요. 네. 오히려 장년층이 재정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서 나는 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청년들은 받고 싶으니까 개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아주 그냥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이 유럽에서 이제 일부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뭐 무슨 일이 생든 이거 기금이 고갈이 나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지급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우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겠죠. 다만 이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계산해봐야 되는 뭐 이런 건데 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보는 거. 지금 아마 근데 그거는 국힘에서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거는. 예, 그거는 반대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세대 갈등의 굉장히 큰 요인인 거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 근데 이렇게 빨리 또 인구 국가 소멸 정도로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고령 사회가 되고 있고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 나라도 전 세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청년 세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은 개혁하는데 결국은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거잖아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하는데 더 내는 거를 청년들 조금 더 내는 속도를 늦춰주고 장년층은 좀 빨리 더 내게 해가지고 부담을 차등을 두겠다. 이거 하고 기초연금 도입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 기초연금 늘리는 거는 세금을 더 내서 당장 현 세대의 세금으로 주는 연금을 늘리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이게 청년들한테 더 나은 거예요? 일단 청년들은요, 지금, 청년들이 만약에 세대별 부과를 다르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좀 적게 내게 해준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지금 4.5%보다 3% 내게 되고, 막 절반 줄여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써서 전반적인 이 제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만약에 몇 살부터 딱 3%로 깎아준다. 하면은 그 나이에서 한 살 정도 벗어난 사람들 어떻게 나는 왜 벗어나가지고 4.5% 똑같이 내야 돼? 나는 왜 나 43살, 42살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43살부터 안 해준대.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 도대체 이게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세대가 또 동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다르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이런 달콤한 말이에요. 요거는 달콤한 말이고 진짜 제대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어차피 청년들의 대다수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애소득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면요. 20, 30대 때, 요즘 20, 30대 때 취업도 많이 늦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인 다음에 은퇴해서 쫙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다면 연금 개혁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소득 보험료율을 빨리 올린다면은 이분들이 연금 납입에서 종료되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이미 소득을 좀 많이 벌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빨리 더 내게 하는 게 사실 차등 부과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금 개혁에 타협은 안 하고 뭐 합의는 걷어차고 하면서 달콤한 말로 언제 될지 모르는 차등 적용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 %의 차등 적용안을 내놓을지.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뭐였지만은 제가 이해한 바는 뭐냐면은 지금 9에서 13으로 이제 가는 거는 사실상 암묵적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낮추거나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9에서 13도 지금 지난번에 대강 10개가 나왔던 거는 이제 연도 한 10년인가 뭐 이렇게 걸려서 올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청년 세대를 더 깎아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유영준 대표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제가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청년 세대는 매년 0.5%포인트씩 그리고 작년 세대는 매년 1%포인트씩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이 어차피 소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1%씩 올리나 0.5로 올리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반발은 상당히 정서적으로 반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해볼 만하겠다. 사실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기초연금은 어때요? 저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늘리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일이고 기초연금은 높이면 바로 빈곤한 노인들을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정말 참 어려운 의제입니다.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 세대 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미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 많고 한국의 지금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산율 뭐 세계 1위를 차지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초연금액을 증액할 때마다 노인 자산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이 어떤 정책적 효과를 내는지도 아주 명확하게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 의미 있는 정책인데요. 근데 왜 어렵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40만 원으로 올린 상태로 베이비 부모들이 본격적으로 고령 세대에 진입하게 되고 10년, 20년 뒤, 30년 뒤에 상상을 해보면은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는 수준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게다가 그때 어르신들 65세 이제 고령 인구에 편입되는 인구들은 지금 현 세대의 고령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86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래도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있었고요. 특히 이제 두 분 계신 70년대생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교육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서 많이 다른 고령층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까지도 지금처럼 그 기초연금이 제가 40만 원만 되는 게 이제 걱정된다가 아니라 기초연금만큼 한국 정책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정책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급여액과 급여 범위가 아주 역동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없어요. 아동수당이나 그 어떤 정책을 봐도. 그래서 40만 원 지금 올리는 거는 참 저는 찬성인데요. 근데 앞으로 정말 저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다른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좀 도입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그 논리 그대로 따지면은 청년층이 학력도 더 높고 소득도 더 높을 거잖아요, 사실. 1인당 국민소득 프로젝션을 보면은 2050년 되면 우리나라 골드만삭스에서 낸 거 보니까 한 8만 불 넘더라고요, 1인당 GDP가.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민소득은 인구가 주는 것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 뭐 경제 규모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년층을 위해서 뭘 개혁한다는 게 사실은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충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연금제도는 그냥 단순한 산수예요. 이게 우리가 부양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부양해야 될 인구. 이제 분모는 이제 전체 생산 가능 인구고요. 분자는 부양해야 되는 인구인데 유소년 부양 인구를 빼면서 이제 노년만 따로 따지는 걸 노년 부양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노년 인구. 이게 노년 부양비인데 나오네요. 인구가 저렇게 막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양비를 보면 이거는 이제 명확한 미래예요. 거의 이제 그 1대 0.25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1대 0.1 수준에서 이게 아주 빠른 속도 전 세계에서 유령 수준으로 1대 1로 갑니다. 아무리 청년 세대가 8만 불, 9만 불을 번다 한들 8만 불, 9만 불의 그 30%는 연금보험료 그리고 한 20%는 건강보험료, 50%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만 빠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려면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죠. 그렇게 해도 지금의 3만 불보다는 훨씬 많이 남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한국이 진짜 8만 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8만 불이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8만 불인 것인가?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초연금은 당장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재원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국민연금하고 충돌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은 국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또 남으려면 국민연금을 많이 내면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이 막 탈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한테 만 65세 이상 70%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상위 30%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쪽 걸 더 받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내가 들려면은 차라리 이렇게 이걸 세이브하면서 이 돈도 받는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첫 번째.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초반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안 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기초연금은. 그러지 않으면 이것까지 만약에 손을 보고 뭐 줄인다라든지 그러면은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노인분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초연금은 통폐합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보고서 냈는데 2020년에 17조 원이거든요. 근데 2080년에 312조 원이 돼요. 이게 기초연금이 돈 나가는 게. 지금 제도 유지기요. 예, 지금 좀 유지를 하면은 노인층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국민연금하고 충돌하는 부분까지 있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손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손을 볼 것인가는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서로 상충하는 문제는 해결을 어느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예, 뭐 의견을 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모르겠어요. 자동 안정 내용을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근데 딱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는 것은 인구 추계가 지금보다 더 틀려져서 지금보다 저출산이 더 심각해져서 고령층이 수명도 더 늘어나서 너무 많아졌을 때 국민연금 깎겠다 이거인 것 같거든요. 핵심은. 못 참지 나는 못 참아. 나 들고 일어났고 와 진짜 광화문에 가스통 들고 나갔고 와 나 진짜. 나 그러고 못 참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갑자기 연금. 만약에 이러면 어떠세요? 지금 수익비가 1.8인데 1.5 내가 낸 것의 1.5배 정도는 드리는 것으로 그 이제 앞으로 인구 변화에 따라서 수익비 1.5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그래도 그래도 못 참습니다. 가스통 들고 나갔고 와 난 그래도. 그 수익비란 건 전체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그 차등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많이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낮을 것이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수익비가 높은 거죠. 평균이 1.8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비가 높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은 또 그것도 함정은 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각 이제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요. 저도 뭐 한마디 그 안정화 장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해볼 만은 한 것 같아요. 해볼 만은 하는데 과연 요거를 그 우리 정치가 다룰 수 있을 만한 의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의제들을 꺼내죠? 저는 우리 정치가 그동안 대단히 이제 뭔가 협의하고 타협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그렇게 그 유능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의제를 꺼내놓고 이거를 저는 이걸 만약에 꺼낸 다음에 원활한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부는 무조건 재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링컨이죠. 링컨이야. 그 정도 되면. 아니, 왜냐하면은 자동 안정화라는 게 나는 좀 이상한 게 만약에 김준일 평론가님이 연금 깎이니까 가스통 들고 광화문에 나갔어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분이니까 자동 안정화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수동식으로 바꿀게 하고 또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자동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을 못 믿어. 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정부가 얘기한 자동 못 믿겠어.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데 이거는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뭐 이거 해볼 만하다고 하시지만은 신뢰가 좀 낮은 상황이라서 신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 안을 다음 주 목요일 날 던진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요약한 안을 그럼 지금 민주당하고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전망인지 민주당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자회견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노후 보장이 더 잘 돼야 된다. 지금 정부 안대로만큼은 아직 나온 게 없지만은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어서 조금 이제 더 안을 지켜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저는 제가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안 되더라도 일단은 모수개혁 그러니까 숫자부터 지난번처럼 하는 거를 관철시켜라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 숫자하고 다시 이 부분을 좀 더 늦추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다음 내년에 하더라도 숫자는 빨리 해야 된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빨리 안 하면은 숫자는 이거는 약간 파멸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막 정부 여당에서는 반청년 세력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싸움이 될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저쪽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프레임 대 프레임도 붙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모수 개혁은 숫자는 좀 이번에 확정 짓는 게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 보건복지위가 그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당시 민주당 쪽 간사였던 김성주 전 의원을 한번 이제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최근 보도를 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있죠. 예, 어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연금 쪽의 최고 전문가, 이자 최고 이제 협상가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김성주 전 의원을 제가 나름 좀 탐구한 인물인데요. 그분의 이력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협상 타결할 때도 당시 복지위 간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협상도 가장 이제 긴밀하게 또 가장 이제 일선에 서서 협상을 진행했던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공무원 연금 박근혜 정부 때 했었던 수준으로 정부랑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낸 그 저는 보진 못했는데요. 회고록에서 본인의 이제 업적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업적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는 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그걸 타결시켰잖아요. 근데 아무튼 내가 이제 그렇게 총대 메고 핍박 받으면서까지 타결시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또 최대 성과라고 이렇게 내세운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대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업적을 같이 타협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받아주면 좋겠다. 받아주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아마 서로 간의 입장은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는 별로 의지가 없고 계속 큰 얘기 꺼내잖아요. 구조개혁과 갑자기 차등 적용과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거 보면은 실제로 의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좀 바꿔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하드캐리를 해서라도 이거를 좀 모수개혁, 저는 아까 모수개혁이라도 타협을 이끌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개혁은 어렵지 않아요. 구조개혁을 이런 것까지 끌고 오지 말고요. 퇴직연금, 예, 그리고 직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요 정도까지만 다뤄도 구조개혁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래도 진성준 전 의장은 저는 그런 의지가 있는 정책위 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정책위 경제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